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2021년 상반기도 이제 지나고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자,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을 정리를 해보자면 큰 변향점이 없었다, 큰 등락폭은 없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작년 하반기에 좀 뜨거웠었죠. 일단 임대 3법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슈였고, 그 이후에 전세가가 굉장히 크게 오르면서 자,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률이 크게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지역적으로 좀 나누면 상승률이 컸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인천 지역과 경기 북부 지역이 가장 뜨거웠고요. 인천의 경우에는 뭐 최근에도 전세가, 매매가 모두 수도권에선 가장 높은 이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또 비규제 시장, 비규제 지역들 보셔도 뭐 강원도 지역의 아파트도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충청도, 충청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뭐 다른 이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공급이 많아서 폭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뭐 지옥이라고까지 일컬었던 뭐 제주나 아니면은 뭐 평택 뭐 이런 자리도 이미 이제 반등을 했죠. 반등을 하면서 상승 기류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요즘에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추천도 좀 해드리는 그런 지역이 돼버렸으니까 참 몇 년 만에 큰 이 반향점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불과 한 3년 전이죠. 3년 전만 해도 이 강의하시는 분 중에서도 동탄하면 안 된다, 평택하면 안 된다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 쏙 빼놓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서울은 어땠을까요? 서울은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지금 재건축이 최근 뜨거웠습니다. 자, 보궐선거 이전과 이후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이전에도 물론 상승률이 뭐 하락으로 끊어지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만 이 좀 약했죠, 힘이. 근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재건축 시장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결국 아파트의 한 사이클이 또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가격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일단은 강남 보시게 되면은 1%대 이상으로 상승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보궐선거 이후에 또 중요한 움직임이 또 토지거래 허가고요. 네. 근데 거기서 빠진 지역이 상승률이 지금 가장 높아요. 그리고 가격도 가장 저렴한 편이고요. 어딥니까? 상계입니다. 상계. 상계가 지금 가장 높은 상승률을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 뒤따라서 추격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른 전략을 피는 게 더 옳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무조건적으로 가격보다 상승률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한다면 꽤 높은 수익률을 서울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020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6월 노래를 했습니다. 6월부터는 가격 상승, 폭등이 온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자, 그럼 왜 올 것이 왔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하단에 멤버십 가입 누르시게 되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멤버십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가장 먼저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부동산 이벤트들 뭐가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증세, 취득세는 이미 올랐고, 이번에 이슈가 된 건 이제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입니다. 특히 양도세가 중요한 부분이죠. 자, 보유세가 오르는 건 알겠고 팔고 싶으나 지금 당장 지출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종부세랑 양도세를 올리게 되면은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고, 생각보다 덜 출혈이 있다고 판단되는 보유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못 나오면은 당연히 기존 거래할 수 있는 물량마저 없고, 그 외에도 지금 수도권의 공급 자체가 굉장히 적어진 상황인데 어떻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공급 부족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증세로 인한 매물 잠김 심화가 요소로 작용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증세, 세금이 올라가죠. 보유세, 재산세 올라가죠. 자, 그리고 플러스해서 계약갱신 청구권. 자, 이게 또 본격화되는 시기가 8월이에요. 8월. 우리가 임대 입법 들어간 게 이제 8월부터잖아요. 올해 8월부터 또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확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영향,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세금은 늘어나서 지출은 늘어나고 보유 지출이 늘어난 것을 전가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 영향을 주고 임차 물량 당연히 감소하겠죠. 갱신하려고 하니까 무조건 갱신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물량은 감소하고 새로 입주를 해야 되는 새로 임차 계약을 해야 되는 분들이 최대 피해를 받는 겁니다. 예, 끝나지 않는 레이스예요, 이건. 예, 내년이 더 심할 거고 내년은 더 심해질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슈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지금 계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무리가 돼간다고 합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은 거기가 아닐 텐데, 그죠? 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들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시고, 문제는 뭐냐? 청약할 땐 좋아요. 근데 청약에서 당첨이 안 된 수요들은 고스란히 기존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했죠. 그러면 올 하반기 사전 청약이 끝나고 내년도 돌아가는 순간에 또 기존 시장의 상방 압력, 또 임차 시장의 움직임, 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 청약, 당첨되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장에 다시 돌아올 수요들, 네, 수요들이 돌아오는 것이 가장 걱정이다. 자, 그리고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서울은 분양 가뭄이죠. 그래서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상제까지 들어갑니다. 가격이 저렴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경쟁률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자, 얼마 전에 이 동탄의 디에트르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 가격이 정말 착했죠. 5억이 안 됐으니까요. 근데 SRT 역 바로 붙어 있는 그런 단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자, 거긴 분상제가 또 적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또 의무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당첨되면 좋은 아파트입니다. 당첨이 되는 게 희한한 그런 단지였는데 이후에 이제 또 거기에 오피스텔도 있으니까 오피스텔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그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훨씬 비쌉니다. 네, 오피스텔은 분상제 적용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 네. 지금 요즘에 분상제 되면 우리 서울의 경우에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올라가죠. 네, 조합원이 내야 되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가가 싸지고 조합원들은 그 부담을 본인들이 떠안아야 되는 그런 현장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자, 그것도 이제 여담으로 얘기를 하고요. 자, 다음 전세가 폭등. 이거는 거의 뭐 100% 같습니다. 100%. 무조건 전세가는 크게 올라갈 겁니다. 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부르는 게 가격이 될 거예요. 지금 뭐 수도권 전반적인 이건 문제거든요. 네. 자, 그리고 자, 이 부분이 또 큰 부분입니다. 서민대출 완화. 이거는 빠르면 이제 7월부터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10%포인트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구매력이 증가하는 겁니다. 구매력의 증가는 가격 상승을 의미합니다. 네, 수요자들이 원래 이만큼밖에 못 사던 거를 이만큼 살 수 있으니까요. 원래 5억짜리 아파트밖에 살 돈이 없는데 6억짜리 살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가격은 당연히 상방을 볼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21년, 22년까지는 계속적으로 저가 아파트들 상승률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의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재. 안 움직이는 게 손해입니다. 항상 생각 그치시면 안 되고 액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매물이 없어요. 하반기에 매물이 없습니다. 공수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이거는 서울, 수도권, 지방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론 이 청약이 많아서 미분양이 증가하는 지역은 있어요. 경상도 지역에 올 상반기 분양이 엄청 많았죠. 특히 대구 지역이나 뭐 이런 지역들 보면은 이 미분양이 많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노후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 이 소진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입니다. 물론 올해 물량들이 더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물이 없는 하반기. 자, 그리고 재건축이 올랐죠. 재건축이 오르고 있고 지금 뭐 지역적인 언급을 원래는 하면 안 되지만 뭐 이거 대단히 지역으로 단지를 콕 집어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이 신규로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시작된 뒤에 이제 여의도나 목동 지역이 약간 뭐 호가나 이런 게 약간 주춤하죠. 그에 반해서 쾌속으로 질주하는 것이 바로 상계 지역. 일단 매물대 가격조차 이 상계가 가장
이 많은 수요가 덤빌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오른 영향도 있지만 상계가 좀 뜨거웠고요. 반대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오르는 지역보다는 좀 저평가됐거나 아직 덜 오른 지역을 보는 게 투자자로서는 맞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목동이 좀 싸 보인다. 이 얘기는 좀 곁들여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상승으로 상승세가 퍼지는 시기다. 자, 이제 재건축 끝나면 신축 가죠. 신축 끝나면 준신축 갑니다. 그리고 입지 우선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현상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저가 아파트들 상승세의 상승률이 클 것이기 때문에 저 9단위로 봤을 때도 제가 뒷장에는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규제 지역 단기 급등을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세는요 다시 수도권 강세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울, 서울이 싸 보입니다, 여러분들. 2020년 하반기 서울 매매 그리고 임대가 상승이 가장 주목할 포인트가 2020년 하반기 부동산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8월 이후 아까 했던 얘기죠. 다시 전세가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올 하반기 장세 그 주도 세력은 실수요자들 그리고 저가 아파트 이 두 종목이 강세로 움직이고 가격의 성장 확장률을 주도하는 그런 이 세력이 되겠습니다. 상승세를 이끌 것이다. 자, 그리고 빠른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서울의 15억 밑에 있는 아파트들은 빠른 반응을 보여주면서 거래가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15억 때문에 눌렸던 단지들이 있어요. 이 단지들도 한 17억 선까지는 거래가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 마포 지역하고 서대문구 지역, 은평구까지 옆 라인까지 이 지역들이 그 매물대에 있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도 좀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움직임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바로 당장 내년과 5년 뒤 10년 뒤가 달라지니까요. 자, 투자는 잠깐 뭐 멈추고 관망할 때도 필요하겠지만 계속 하는 겁니다. 어차피 좀 쉬다가 하게 되는 겁니다. 은퇴하는 게 아닙니다. 쭉 가는 거죠. 자, 지금 시기에는요, 가격보다 좀 수익률에 집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죠. 저가 아파트들이 움직이는 이 지역들을 보시게 되고,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지금 템포에서는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동산을 보실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짧게 잡아야 됩니다. 방망이를 짧게 잡고 자기 자본 비율을 낮춰서 내 에쿼티를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그리고 수익률에 집중해서 메이저 단지들 뭐 이름 있는 브랜드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수익이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의 부동산 아파트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좋고요. 또 요즘에 보시게 되면 현장이 많은데 뭐 계약금만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현장들이 있어요. 요즘 뭐 분양하는 현장들이나 보시게 되면 그런 뭐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괜찮은 투자처 중 하나입니다. 짧게 보고 가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초기 재개발 예상 지역.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6대 재개발 완화책 펴졌죠. 해제 지역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장위나 이런 지역들 보면은 아예 싹 그냥 끝났습니다. 물량이 싹 들어가 버렸죠. 다음 호가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특히 이제 해제 구역들이 이런 움직임들이 있더라. 그리고 예전에 구역계에 있었던 거나 아니면 추진하는 지역들, 뭐 뉴타운이나 뭐 이런 지역들을 보시게 되면은 예상할 수 있는 노후도를 가진 법정 요건을 지닌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도 가져가는 전략, 초반에 프리미엄 어느 정도만 먹고 빠지는 전략도 굉장히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호재들을 받는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호재들을 받는 지역들 보면 요즘에 비싼 뭐 수도권에도 15클럽 들어간 애들 보면 다 GTX를 하나씩 물고 있습니다. 호재가 있는 지역들, 그리고 주변의 생활 수준이나 직장의 접근이 굉장히 용이한 노선에 있거나 뭐 이런 지역들은 수도권에서도 15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생겨났는데, 자, 이런 단지들 중에서도 이런 아파트들만 가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호재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추기면서 저평가 지역 아파트 단지도 시간 차일 뿐이지 가격을 오를 수 있으니까 이런 단지들도 주의 깊게 보시면 실제로 본인이 만약에 거주한다면 괜찮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 하반기 좀 주의해야 될 점
네, 제 생각에는 별로 옳은 선택이 아닌 게 있습니다. 추격 매수.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비규제 지역 투자가 한창 상반기에 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뭐 조용한 동네도 있고 많이 오른 동네도 있는데 지금 비규제 지역 중에서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 가격점에 도달한 그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후반에 또 같이 밀어줄 수 있는 수요가 한계에 다다른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본인들이 고점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부턴가 비규제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죠. 예, 이미 전 한계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생각해 볼 문제다. 그리고 수도권, 아까도 말했지만 수도권의 GTX 호재 지역들이 특히 그래요. 예, 비규제 지역 아닌 규제 지역도 이제 수도권에 이전에는 절대 이 가격일 수 없는 지역들이 GTX 때문에 올라간 지역들이 있고 아직 노선이 깔릴지 안 깔릴지도 모르는데 가격대 많이 간 그런 단지들이 있어요. 이런 단지는 추격 매수입니다. 예. 자,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지역 중에 좀 메인 지역들,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지역들, 호가 바뀐 지역들, 이런 지역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는 불확실성이 크고 추격 매수인 경우가 많다. 예, 그러니까 장기로 여러분들 끌어가시고 자본이 많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재건축 재개발에 뭐 수십억 들여가지고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 수익률이 안 나온다. 예. 자,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 수익률 관련이죠. 수익률이 높을 수 없는 물건들입니다. 자, 그리고 수익률 낮은 건물들, 빌딩들 투자들 요즘 많은데 주택에 대한 규제가 많다 보니까 이런 비주택 시장에 많은 자본이 또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게 빌딩이거든요. 빌딩 경우에는 정말 지난 몇 년간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아파트는 저리 가로로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익은 코로나나 뭐 아니면은 뭐 별다른 반향점이 없기 때문에 월세 받는 건 그대로거나 더 감소했는데 빌딩 가격은 높아지니까 당연히 수익률이 안 나오죠. 요즘엔 2%도 안 나오는 건물들도 허다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즘에 또 연준 기사, 여러분 보셨겠지만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있죠. 채권 축소, 그리고 나중에는 금리까지 뭐 올리게 되는 단계가 올 텐데 그런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은 아주 장기간 동안 물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자본이 많으시면 건물 사는 게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긴 합니다만 이중 같은 규제가 많으니까 다주택자가 아닌 다른 건물을 선택하는 건 옳은 선택이지만 수익률이 진짜 극도로 낮은 건물은 좀 피해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2%도 안 된다. 오히려 내가 돈을 내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건물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 키워드 추격 매수 금지.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상승 기류에서 어떤 부동산들을 타겟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그리고 뭘 피해야 되는지까지 함께 얘기를 해봤는데 자, 서울을 좀 중심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직 저평가된 단지가 많고요. 수도권에는 고평가된 부동산이 많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교통호재 때문에 물리적 거리가 훨씬 더 먼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서울보다 비싼 부동산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물리적 상위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단지들이 꽤 많다라는 겁니다. 서울에요. 특히 어느 지역에 전 구로 좀 나눠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한강과 주요 업무지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대가 좀 저렴하게 보이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은평구 일대, 동대문구 일대. 여기가 좀 제일 싸 보이고요. 그리고 중랑구 일대도 싸 보이고 강서구 일대도 싸 보입니다. 네, 이런 지역들의 저평가된 그런 단지를 고르신다면 뭐 순항하면서 위로 상방으로 흐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 부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수요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이에요. 예. 실거주라면 같은 가격이면 서울을 사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돼도 나중에 뭐 GTX 정말 깔리고 뭘 해도 시간이 지나도 물리적 상위 입지의 수요자들은 유지가 됩니다. 수도권은 이 지하철 노선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아예 뭐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빈집이 넘쳐나는 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동네들도 많은 거거든요. 근데 서울은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네, 서울의 저평가 단지 보시고 집중적으로 실수요자라면 내가 내 집 마련이라면 이 지역들을 좀 주요하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2020년 하반기 부동산 주요 이슈와 어떻게 흐를 것인지 어떤 지역이 좀
저렴해 보이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어느 단지명을 세세하게 거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나 뭐 구지역의 어떤 단지, 저평가 단지 이런 것들은 멤버십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실 분들은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지금도 뭐 영상이 40여 개 정도가 있죠. 거기에 단지도 정확하게 제가 표현하면서 지역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지역 분석 영상을 보시려면 멤버십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또 댓글 첫 번째 블로그 누르시면 또 유튜브 내용 말고도 다른 부동산 이야기들 나오니까 많이 이웃 신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란 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